오늘 자식에게 전화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 건강은 어때요? 그 순간 여러분 입에서 나올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그 말 사실입니까? 60이 넘은 부모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매일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을 너무 오래 반복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속게 됩니다. 진짜 괜찮은 줄 알게 돼요. 괜찮지 않은데도요. 우리는 감정을 감추면 자식이 가까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말하면 말할수록 자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흔히 하는 5가지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5가지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6번째 거짓말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식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나이에 맞게 아파가며 사는 거지 뭐. 참 담담한 말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지혜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가 걸립니다. 그 말을 하는 분이 정말 담담한 건지 아니면 담담해지는 법을 너무 잘 배운 건지 아프면 아프다 하면 되는 건데 그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외로우면 외롭다 하면 되는 건데 그 말이 왜 목구멍에서 멈추는 걸까요? 돈이 빠듯하면 빠듯하다 하면 되는 건데 왜 우리는 괜찮다는 말부터 먼저 내보내게 됩니까? 그 간격이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과 가슴 속에 남아있는 말 사이에 괜찮다는 말과 실제 사이에 오늘은 그 간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편하게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불편하시면 불편한 대로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자식이 전화해서 건강하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실 분은 1, 괜찮다고 하실 분은 이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그냥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에 윤옥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9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4층에 혼자 삽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5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분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파란 볼펜으로 쓰는 가계부입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혈압약, 관절약, 시어머니 기일 제사비 한 줄 한 줄 빼곡히 적힙니다. 매달 끝에 남는 돈이 3만 원에서 4만 원쯤 됩니다. 그걸 윤옥희 씨는 하얀 봉투에 넣어 손주 이름을 써둡니다. 쓸 데도 없으면서 모으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쓸 때는 많은데 쓰지 않는 겁니다. 그 가계부에는 지워진 줄이 하나 있습니다. 치과. 이가 좀 흔들리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몇십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달도 넘겼습니다. 지난달에도 넘겼고 그 전달에도 넘겼습니다. 가계부에 적었다가 줄을 긋고 적었다가 줄을 긋고 그게 넉 달째입니다. 며칠 전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필요한 거 없어요? 윤옥희 씨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뭐가 부족해? 연금 나오지? 뭐 먹고 살만하지? 너 걱정 말고 살아라. 전화를 끊고 윤옥희 씨는 부엌에 서서 비닐 지퍼백을 씻었습니다. 한번 쓴 걸 말려서 다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오후 7시 지나면 채소가 할인하거든요. 시든 파 한 단을 집어들면서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나이에. 윤옥희 씨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 저 애가 밤에 잠을 못 잘 거다. 내가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저의 마음이 무거워질 거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은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우리 엄마는 괜찮으신가 보다. 아빠는 연금으로 잘 지내시나 보다. 그렇게 믿는 순간 자식의 마음에서 부모는 슬그머니 한 칸 뒤로 밀려납니다.
신경 써야 할 대상에서 안심해도 되는 대상으로. 그리고 그 안심은 시간이 지나면 무관심이 됩니다. 돈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없게 된 사이가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조건을 하나 붙여보십시오. 지금은 괜찮아. 그런데 나중에 혹시 약값이 좀 벅차면 그때 너한테 부탁할 수도 있어. 이 말 하나가 문을 열어둡니다. 자식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게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자식한테 돈 얘기하면 체면이 깎이는 것 아닌가? 그 마음 압니다. 우리 세대에게 체면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체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모습을 감추는 게 체면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을 믿고 손을 내미는 게 체면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체면은 혼자 다 버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도 체면입니다. 부모가 도움을 청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느낍니다. 아,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느낌이 자식을 부모 곁으로 데려옵니다. 물론 모든 분이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연금으로 저축으로 그럭저럭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달 약값도 빠듯하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에게 괜찮다는 말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절박함입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이번 달을 넘기나 세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건 말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기댈 곳을 찾는 일입니다. 자식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어디든 도움을 요청하는 건 구걸이 아닙니다. 그건 권리입니다. 일은 넘어서 약값 걱정하는데 그걸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방향을 틀어보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보다 더 말하기 어려운 것. 그건 바로 하고 싶은 말을 참는 일입니다. 수원의 윤옥희 씨는 말을 줄여서 관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말을 빼앗깁니다. 자기가 참는 게 아니라 말할 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신동철 씨는 올해 74입니다. 32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 앞에 서면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이분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교실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퇴직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신동철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아들 집에 갑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갈 때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식탁에 앉으면 손주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봅니다. 밥 먹으면서요. 국을 떠먹으면서도 한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습니다. 신동철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는 전화기를 내려놔야지. 어른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말을 꺼냈다가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아버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7글자였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 7글자의 신동철 씨의 30년 교단 경험이 한순간에 접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은 아들 집 식탁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고맙다 하고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신동철 씨는 작은 방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아이들 공부방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이분의 서재입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공책이 한 권 있습니다. 교직 시절부터 쓰던 빨간 펜이 그 옆에 놓여 있어요. 학생 시험지에 밑줄 긋던 그 펜입니다. 요즘 신동철 씨는 그 빨간 펜으로 다른 걸 밑줄 칩니다.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밥 먹을 때 전화기 좀 내려놔라. 밑줄. 아빠한테 한 번쯤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봐라. 밑줄. 손주한테 인사는 가르쳐야지. 밑줄. 그리고 어느 날 공책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답니다. 오늘도 아무 말 못했다. 그 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도 아무 말 못했다. 그게 우리 글씨체로 적혀 있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32년 동안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게 직업이었던 사람이 자기 아들 식탁에서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가르치는 건 잘했는데 대화하는 건 서툴러서가 아닙니다. 말할 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이 감각을 압니다. 예전에는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하면 식구들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래라 하면 아이들이 따랐습니다. 잔소리든 훈계든 그게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방식이 생기고 며느리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점점 줄어듭니다. 세네카라는 로마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가진 것을 잃어서가 아니라 한때 맡았던 역할을 잃어서이다. 신동철 씨가 잃은 건 말이 아닙니다. 이 집에서 내가 어른이라는 감각, 내 말에 무게가 있다는 느낌, 그걸 잃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고 있는 이 침묵, 이건 정말 처음 겪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미 아십니다. 30년 전에 본인이 며느리였던 시절 시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아프다, 힘들다, 돈이 필요하다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화벨만 울려도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또 그 이야기겠지. 들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때 그 피로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을 다무는 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편에 서 본 적이 있으니까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지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입을 닫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해서 참는 침묵과 아파서 참는 침묵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다르니까, 애들이 바쁘니까, 내가 참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1년, 2년, 5년이 되면 이해는 사라지고 상처만 남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됐을까? 그 질문이 한밤중에 찾아올 때 그건 이해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아파서 참는 겁니다. 신동철 씨의 서재에 있는 그 공책 거기 적힌 빨간 밑줄은 말하고 싶은 마음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그건 사랑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손주 밥 먹을 때 전화기 내려놓으라는 말,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이 아이와 밥상에서 눈을 마주치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들한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라는 말, 그건 간섭이 아니라 나도 아직 이 가족 안에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집안에 낡은 옷장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문을 열면 오래된 옷들이 빼곡합니다. 교단에 서던 날 입었던 셔츠, 아이들 결혼식 때 맞춘 양복, 아내가 생일에 사준 목도리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을 옷은 하나도 없어요. 사이즈가 달라진 것도 있고 유행이 지난 것도 있고 이제 그 옷을 입고 갈 곳이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말도 그 옷장과 같습니다. 평생 동안 해주고 싶은 말을 모아두었는데 그 말들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가 골라주는 옷을 더는 입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걸 아는 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옷장을 비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가끔은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말을 완전히 삼키는 것도 예전처럼 다 쏟아내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오래된 옷 하나를 꺼내서 좀 다르게 입어보는 겁니다. 밥 잘 먹고 다녀라 대신 오늘 내 목소리 듣기 좋다. 몸 좀 챙겨라 대신 네가 웃으니까 나도 기운이 나네. 같은 마음인데 옷만 바꿔 입는 겁니다. 신동철 씨가 그 빨간 밑줄을 그을 때 그분은 말을 잃은 게 아니라 아직 말하고 싶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는 건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다시 입혀야 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쪽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했고 말을 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거짓말로 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파도 안 아프다고 하는 부모의 이야기. 최명희 씨는 올해 일어난 살입니다. 남편은 4년 전에 위암으로 먼저 갔습니다. 지금은 작은 빌라 2층에서 혼자 삽니다. 최명희 씨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외출할 때 반드시 남편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파란 줄무늬가 있는 면 손수건이에요. 남편이 쓰던 건데 빨아서 접어서 늘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불안할 때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 천을 만집니다. 그러면 조금 괜찮아진다고 해요. 석 달 전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유방에서 작은 혹이 발견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직검사를 한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명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주머니 속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 영정 앞에 잠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검진 잘 다녀왔어요? 최명희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칭찬하더라. 아무것도 아니야. 조직검사 날 최명희 씨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에 앉은 다른 환자는 딸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등이 좀 아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혹시 누가 물어볼까 봐서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괜찮으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성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어요. 최명희 씨는 의사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최명희 씨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반대였어도 나는 딸한테 말하지 않았을 거다. 잠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결과가 괜찮아도 안심이 안 되는 그 밤운자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그 길. 그게 무엇이었는지 저는 감히 이름 붙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왜 아파도 말을 못할까요? 자식 걱정시킬까 봐서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자식이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하고 약을 챙기겠다고 하고 심하면 집에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 말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결정하던 삶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최명희 씨는 왜 혼자 병원에 갔을까요? 자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딸이 걱정할까 봐도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내 건강은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관리 대상이 됩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 부모에서 환자로, 어른에서 약자로 위치가 바뀝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쿄대학교 노년의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병원 방문을 미루는 기간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평균 4주에서 6주 정도 길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병원이 멀어서도 아닙니다. 검사를 받고 돌아와서 결과를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면요. 병원에 가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검진 받고 올게 하고 나갈 때 다녀와 하고 기다려주는 사람, 결과 나오면 전화해 하고 말해주는 사람, 그게 있으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이 비어 있으면 다음 검진은 자꾸 미루게 됩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허전해서. 겨울산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밖에서 보면 꼿꼿이 서 있습니다. 껍질도 단단하고 가지도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수액은 느려졌고 뿌리는 움츠러들었고 어떤 가지는 이미 말라 있는데 아직 꺾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무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나무를 돌본 사람은 잎 색깔만 봐도 압니다. 껍질 갈라진 방향만 봐도 압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이 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려면 부모가 먼저 문을 조금 열어둬야 합니다. 완전히 활짝 열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한 뼘만. 요즘은 큰 병은 아닌데 계단 오르면 좀 숨이 차더라. 정기검진은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 정도면 됩니다. 자식은 그 한마디에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구나. 내가 좀 더 들여다봐야겠구나. 그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게 겨울 나무에게 다가가는 첫걸음입니다. 돈 이야기를 했고 말을 참는 이야기를 했고 몸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자식에게 하는 거짓말을 이야기했는데 이번 거짓말은 자식에게 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 건강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 신경 쓰지 마라. 이 말들이 입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거의 반사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까? 충주에 박성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6입니다. 아내가 3년 전에 떠나고 지금은 혼자 삽니다. 자식이 셋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둘, 셋 다 서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고 바쁘게 삽니다. 효자 아니냐고 물으면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착한 아이들이지. 명절마다 오고 용돈도 잊지 않고 보내고 지난달이 박성호 씨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들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이모티콘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케이크 그림이요. 딸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사랑해요. 막내 아들은 계좌로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용돈 쓰세요. 라는 메모와 함께 박성호 씨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너희도 몸 챙기고 그리고 전화기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참기름을 먼저 두르고 마른 미역을 볶고 물을 붓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맛이 비슷한데 뭔가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재료가 틀린 것도 아닌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그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깍두기 조금. 먹고 나서 그릇을 씻고 행주로 식탁을 닦고 의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깨끗한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박성호 씨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일에 미역국을 같이 먹자고 하면 그게 욕심인가? 바쁜 애들한테 충주까지 오라고 하는 게 무리한 부탁인가? 아니면 아버지 생일에 아들, 딸이 밥 한 끼 같이 먹는 건 당연한 건가? 그 경계를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 부엌 서랍에는 젓가락이 4벌 들어 있습니다. 부부것 2벌, 손님용 2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박성호 씨는 그 젓가락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4개의 젓가락, 그분은 왜 치우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치우는 순간 정말로 혼자가 되니까요? 그건 정리가 아니라 포기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다 아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느 하나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속담에 한 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10손가락은 깨물어 줄 줄만 알지 누가 자기를 잡아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요, 손가락도 가끔은 잡혀야 합니다. 주기만 하는 손은 결국 떨립니다. 부모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이 관계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면 바라는 게 없어야 편하다. 그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맞는 말 같지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게 정말 평온한 겁니까? 아니면 더 이상 아플 힘도 없어서 느끼기를 멈춘 겁니까? 평온이 아니라 마비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접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접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박성호 씨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건강하면 됐지. 하지만 부엌 서랍에는 여전히 젓가락이 내버립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입으로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손은 아직 치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무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끊은 겁니다. 1년째. 어떤 분은 3년째.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잘못한 게 있긴 한 건지 그것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돌아온다. 여지를 남기면 마음이 열린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식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건 죄가 아닙니다. 연락이 끊긴 지 3년이 됐어도 명절에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건 미련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고 사랑하고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5번째 거짓말인데 이건 사실 거짓말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자식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익숙해졌어. 이제 다 적응했어. 하정순 씨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삽니다. 이분에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공원에서 체조, 8시 아침 식사열, 시 독서 또는 텔레비전 12시 점심, 오후에 산책이나 장보기 저녁 뉴스 보고 9시 취침 빈틈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혼자 사는데 괜찮으세요? 하정순 씨는 활짝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괜찮다마다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런데 딸이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 집 베란다에 화분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국화, 장미, 방울토마토까지 베란다가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물 주고 햇빛 돌려주고 입 다듬는 게 엄마의 낙이었습니다. 지금은 마른 흙만 담긴 화분 4-5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꽃 안 심어요 요즘? 하정순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귀찮아서 안 해. 물 주는 것도 일이잖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나중에 딸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중얼거린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걸 키우면 또 죽잖아. 꽃이 시들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안 심는 거야. 살아있는 것을 돌보기가 두려운 겁니다. 정이 들면 떠나보내야 하고 떠나보내면 또 혼자가 되니까. 남편을 보내고 나서 하정순 씨가 배운 건 이겁니다. 마음을 주면 아프다. 그래서 화분도 비우고 마음도 비웠습니다. 매일 밤 하정순 씨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왼쪽을 봅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베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잘 자요, 잘 자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걸까요? 떠난 사람에게 아니면 남겨진 자신에게.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입니다. 하정순 씨의 하루는 완벽하게 짜여 있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빈틈 없음이 오히려 증거입니다. 빈틈을 만들면 거기로 외로움이 들어올까봐 일부러 꽉 채워놓은 겁니다. 바쁜 게 아니라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은 척을 반복하다가 진짜 괜찮다고 믿게 된 겁니다. 겨울에 김장한 김치를 항아리에 넣어두면 밖에서 보기엔 뚜껑이 잘 닫혀 있고 제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열지 않으면 안쪽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나치게 씌어졌거나 짜졌거나 원래 맛과 다른 무언가가 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손이 가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안에 있는 마음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참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느끼지 않는 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한 거였는데 나중에는 무감각한 게 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우리는 혼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혼자에 갇힌 겁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라. 스스로 살아라. 당당하게 혼자 서라. 맞는 말입니다. 자립은 아름다운 겁니다. 누구한테 짐이 되고 싶은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립과 고립 사이에는 아주 얇은 선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 잘 지낸다고 말하는 것과 나는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건강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진짜 아무도 오지 않게 되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날이 쌓이면 우리는 그것에 적응합니다. 적응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고리가 시작되면 끊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효도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사회에서 맡은 바를 다했습니다. 그 모든 효도 중에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효도.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효도라니.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나이까지 버텨온 이 몸, 이 마음, 이 삶에 대해 잘했다고 한 번이라도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남들한테는 수고했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 말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정말 괜찮았나?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솔직한 겁니다. 그리고 솔직함은 용기입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뚜껑이 열립니다. 그 안에 뭐가 있든 꺼내 놓아야 바람이 통합니다. 바람이 통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정순 씨의 빈 화분이 다시 꽃으로 채워질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건 압니다. 빈 화분을 바라보면서 왜 비어 있는지 아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5가지 거짓말을 하나씩 꺼내 놓았으니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걱정 없단 말. 윤옥희 씨의 파란 볼펜 가계부와 지워진 치과줄.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완전히 괜찮다고만 하면 자식은 진짜로 믿어버립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마시고 한 뼘만 열어두십시오.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을 참는 일. 신동철 씨의 빨간 밑줄과 오래된 옷장. 말을 잃은 게 아니라 말할 자리를 잃은 겁니다. 옷이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것뿐입니다. 같은 마음을 다른 옷에 입혀보십시오. 세 번째, 아픈 데 없다는 말. 최명희 씨의 파란 손수건과 혼자 탄 버스. 겨울 산 나무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야 보입니다. 자식이 가까이 오게 하려면 문을 살짝 열어둬야 합니다. 네 번째,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말. 박성호 씨의 미역국 한 그릇과 서랍 속 젓가락 4벌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5번째, 나는 괜찮다는 말. 하정순 씨의 빈 화분과 왼쪽 베개에 건네는 잘 자요. 자립은 아름답지만 고립은 위험합니다. 그 얇은 선을 넘지 않으려면 가끔은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이 5가지 거짓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식을 걱정시키기 싫은 마음, 강한 부모로 남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은 전부 사랑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너무 완벽해지면 자식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사랑도 틈이 있어야 숨을 쉽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이어온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한 연구입니다. 결론은 뜻밖의 단순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조차도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요인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연결이 있는가? 그게 삶의 질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보태고 싶습니다. 좋은 관계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회에 봉사했으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효도할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잘 버텼다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말을 자신에게 해주는 것. 그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효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오늘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에게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짧게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딱 2글자를 남기셨습니다. 혼자입니다. 설명도 없었고 사연도 없었습니다. 2글자. 그런데 그 2글자가 긴 편지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겨주실 말도 그렇습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괜찮지 않았다. 그 한마디도 좋습니다. 나도 젓가락을 치우지 못했다. 그것도 좋습니다. 여기는 누가 맞고 틀린지를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비슷한 나이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직접 이런 말 꺼내기 어려울 때 영상 하나가 대신 건네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라고, 나도 그렇다고 그 말을 이 영상이 대신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번 멈췄습니다. 윤옥희 씨의 지워진 치과줄을 쓸 때도, 신동철 씨의 빨간 밑줄을 쓸 때도, 박성호 씨의 미역국을 쓸 때도 멈췄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하신 거짓말이 있다면 그 거짓말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가끔은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자식이 알아주든 모르든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보다 조금만 더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조금만 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